안녕하십니까. 바른감리교회 협의회에서 36회 총회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 평가 집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날 실시되었던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개선점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참여자들이 함께 이야기를 함으로써 좀 중지를 모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참석하신 분들 좌측으로부터 자기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교회 정영구 목사입니다. 새소망교회 성모 목사입니다. 이 감리교 미래정책연구원에서 연구 일을 하고 있는 이상윤 목사입니다. 상천교회 박원철 목사입니다. 저는 바른감리교회 협의회를 섬기고 있는 문병화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9월 26일 날 선거가 끝나고 오늘 한 2-3주 정도 흘렀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선거가 어떻게 치러졌는지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또 서로 의견도 나누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연구소를 하고 계시는 우리 감리교 미래정책연구원을 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상윤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어른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발제를 부탁드렸습니다. 이 발제를 듣고 여기 뭐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도 이 발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눌 대화의 이슈들을 뽑아서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상윤 감리교 미래정책연구원 원장님, 발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상윤입니다. 저희들은 2008년 9월 23일 감리교 감독회장 피선거권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가처분 인용이 일어난 이후에 감리교 사태가 오늘날까지 여진을 일으키면서 온 것을 기억하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감리교 감독의 자격을 놓고 법원에서 쟁송이 벌어졌고, 그 선거권에 관한 사람들보다는 피선거권을 간직해야 되는 사람들의 사투가 거의 초반, 중반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특이한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교회 교단이 국가교회가 아닙니다. 종교 자유를 가지고서 세속사회에서 종교가 유지법인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가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고 지역간도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의 기본법이 되는 교리와 장정은 실제로 종약에 해당되는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준거된 법률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자를 뽑을 때마다 항상 사회법 기준과 교회법 내규들이 서로 이해관계를 안고 충돌합니다. 이런 충돌은 교단이 1930년 조선 감리회를 만들었을 때만 없었고, 그 이후에 8년 뒤에 새로운 감독이 들어서는 때부터, 김종우 감독이 들어설 때부터 끊임없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여서 최종 승자가 가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히 뒤에 앉은 선교사 세력들과 앞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 연회원들 사이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또 먼 미래를 보는 이런 견해 때문에 교권이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60년대 와서 4.19로 말미암아 자당 독재가 무너지니까 감리교 기득권 세력이 일제히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강화문 빌딩을 지은 그 자리를 마지막 자유당 독재가 기독교 대한감리회에게 특혜를 주어서 그 땅을 우리가 경매로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땅이 광화문 시대를 일으킬 때까지 오랜 동안 교단이 지인주를 잉태하는 것처럼 긴축을 하고 돈을 아끼고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하고 하면서 그 땅을 지켰고 92년에 비로소 현대식 건물 20층을 준공하고 광화문 시대를 열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그 전까지와 후가 달라집니다. 교권이 집중되고 재산이 확보되고 기득권이 보장됐습니다. 소위 민족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대등한 거리를 둔 법인체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2008년 9월에 일어난 이 가처분은 교단의 대표직은 헌법기관에 해당하는 책벌을 받을 경우 실권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세력하고 사회법으로 넘어갔을 때 피선거권이 없다고 판단한 세력하고 법정을 놓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사회법이 이겼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틀에서 교권은 늘 피선거권을 놓고 싸우고 공정 선거를 위해서 긴장합니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대형교회 불법 세습 이슈가 전면에 설 줄로 알았는데 의외로 동성애와 대형교회 세습 문제가 깔아앉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공정선거를 바라는 사람들은 조직선거의 특성상 금권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권자를 늘려서 공정선거의 영역을 넓히는 건 좋았지만 전자투표라는 방식을 채택해서 일정한 선의 정치 세력들이 삼분화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권에 전념하는 총회꾼들이 대략 연회별로 30에서 50명 실행위원들이 있고 38개의 특별위원회에 690명이 넘는 인력들이 있으니까 교단 안에 부장으로 40명이 넘는 사람들과 총무로 8명의 지도부가 있으니까 실제로 거의 1000명 가까이의 우리 교단은 총회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정한 소득은 보장되지 않지만 줄서기나 조직 개편 또는 새로운 리더가 등장함에 따라서 이해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전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 일은 반복적으로 나왔고 유감스럽게도 이 총회 선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 와서는 모든 쫄보들이 평가를 무서워하게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벌써 이 평가가 10년 전부터 계속됐는데 2016년 우리가 34회를 기준으로 해서 35회와 36회에 걸쳐서 했으니까 무려 11년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 선거 평가는 직접적으로 감독회장을 겨냥하는 평가회가 됐습니다. 이젠 그만큼 번지력이 좋고 객관화시킬 여지가 없이 주관적인 정치 행동을 또 그런 노선을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놓고 이 총회 선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다층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평가회는 교단 안의 민주화를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느냐는 걸 따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치 의식화된 세력들과 정치 무감동층과 중도층으로 이루어진 이 3층 천들이 어떻게 교단 안에 통합되는 천하통일의 거대한 물류 안에
흡수 통합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세 번째는 신학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조직을 동원한 금권 선거로 저열한 정치를 연출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기준이 되는 정책, 바꿔서 말하면 감리교회가 살 필살기가 담겨져 있는 선거가 아닌 이상 평가는 불가피하게 공격적으로 공세적으로 펼치게 돼 있고 유권층은 두텁게 이 문제를 의식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앉아 있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아니고 이 결과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는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조직이 많아서 자기들의 지도력에 상처를 입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보완적으로 교단 안에 있어서의 민주화를 위해 자신들이 참고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좋고 풍성한 민주화의 기반을 여기서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결론은 하나죠. 조직을 통한 금권 선거가 지나간 감리교회 선거의 기본 패턴입니다. 다시 강조하는데 조직을 동원하는 건 뭘까요? 남북 감리교회가 갈라섰을 때는 선교사가 직할했습니다. 그러나 1930년 조선 감리회가 탄생했을 때는 중앙협의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양주삼 총리사를 보좌하는 양측 남북 감리교회 대표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들이 중앙협의회를 통해서 자금과 정책과 감사 일체를 관장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일제가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이 대미 선전포고 때문에 선교사 147명 전원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리교회는 혁신교단 운동에 1차적 책임이 있고 2차적으로는 친일교단을 통호했던 정춘수의 급격한 친일화 정책과 전략 때문에 교단은 항일 세력과 나머지 친일 세력 간에 깊은 대립 관계를 가지고 5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에는 업무가 목사는 교사가 되고 연회는 교구가 되고 성경은 구약은 안 읽고 신약에서는 예수의 생애만 다루고 찬송 중에는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찬송이 빠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가미다나라고 하는 이 일본 귀신을 예배당 본전에 세워서 예배가 시작될 때 절을 하고 시작하는 웃지 못할 외색 제국주의 군국주의 종교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왔죠. 해방은 우리에게 3분을 요구했습니다. 만주를 떨어뜨리고 북한을 떨어뜨리고 남한만 반도 안에서 섬이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고 만주에 있던 어쩌면 만주가 더 큰 나라인데 우리는 양분이 아니라 3분이 됐던 것이죠. 거기서 내려온 남부여대하고 내려온 감리교회 사역자가 만주는 150명, 서부연회는 388명이 내려와서 대거대 군단이 총리원을 점거하게 되고 이남 출신들과 이북 출신들 사이에서 대결하는 구도가 결국은 호혼을 만들고 권력이 이합집산하면서 교권은 늘 끊임없이 서클 정치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70년대에 와서 서클의 정점인 호혼 신파가 자주 노선을 표방하고 친일을 생활화하고 반공을 이데올로기로 삼은 세력들이 미 선교부와 결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부터 김광호 목사의 말로는 독립된 교회가 됐습니다. 미국의 자금을 받지 않았고 미국의 직접 들어오는 통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5,000교회 100만 신도를 통해서 감리교가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와 이렇게 한데 어우러지더라도 선교사가 통제하는 조직이 아니고 자립하고 장기 목회를 하고 선교지향적이고 개척교회를 장려하는 쪽으로 전환됐고 그 폭발력이 이제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100만 명의 교인으로 모았을 때가 1992년입니다. 100만을 돌파하던 통계는. 그리고 나서
9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교단은 엄청나게 건축 사업을 했습니다. 엄청난 건축을 해서 건물 기독교로 전환됐고 자산 규모가 증식되면서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92년도 광화문 건물을 통해서 부채는 적고 자산의 수득은 보장돼서 교단의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불어났고 현재는 문체부 안에서 19조 원이 넘는 자산을 갖고 있는 유지법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거는 인접한 이웃 교단과 아무 관계없이 커졌고, 자, 결론은 우리는 이런 곳에서 현재 교권을 향수하기 위해서 대드는 여러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대부터는 우리가 우경화됐죠. 그것은 종교재판 때문에 그런 일이 났고 다원주의를 배격했죠. 그것은 제도권 교회가 갖는 다원주의를 섹트 교회가 갖는 교리로 전환함으로써 교권은 커지고 대사회적 경쟁력은 떨어졌다고 보고 공신력이 떨어지고 사고 치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사유화되고 불법 세습이 300회가 넘어서고 이런 모든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교세가 위축되고 성장이 지체됐는데 이제 마지막 성장의 동력을 찾기 위해서 수혈을 받은 게 대형교회에 손을 들어준 선거의 결과입니다. 핵심은 이번에 이 선택은 대형교회를 운용했던 리더십이 총리원을 더 배가 부흥시키고 성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주군과 가신이라는 고전적인 조직 행태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듯이 대형교회를 하고 있는 지도자가 얼마나 다원적인 정책과 내심 있고 심화된 프로그램, 목회에서는 지금은 상담이 중요하고 목회에서는 다음 세대 육성이 중요하고 지금은 1,530명이 넘는 해외 선교 인력들을 후생을 복지를 지원을 하고 교회 안에서는 신학적으로 다원주의를 배격하는 동성애가 나왔을 때 동성애와 어떻게 선을 결정하고 그을 것인지 하는 이런 중차대한 것을 몰아놓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투표 결과처럼 8,354표, 3,882표 이렇게 났습니다. 세 번째 후보를 언급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공격이 되지만 전국구 리더십이 없이 정책 운영에 익숙한 리더십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유권자 심판을 받을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렇게 3등이 되는 거예요. 이게 2강으로 붙어도 시원찮은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성향에 의해서 가져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권자 중에 대다수인 4,100명이 전자투표에 참여함으로써 31%의 유동적 세력들이 투표를 행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멀리서 보는 대로는 대형교회가 중형교회 리더십보다 낫다. 소위 상대적 평가에 의해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아주 정말 심층적이면서도 가원적인 그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감리교회 그 생태계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이 감리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에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감독회장 선거를 감독회장 선거를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점이 앞으로의 감리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가 결정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차피 세 분 중에 한 분이 감독회장이 돼야 되는데 그 감독회장 선거를 마치면서 다들 소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씩 쭉 하신 후에 구체적인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관철 목사님 먼저 말씀을 던지시죠. 저는 그냥
그 목회 연한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그 나에게 다가오는 대로 관계성 없이 그냥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은 감독 회장이 되려고 하는데 너무 부정적인 면만 강조한 거예요. 그 금권 선거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에게 태클을 걸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뭐 감독 JMC 잘못했다. 그냥 너무 거기에 대해서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참 그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무슨 얘기 했냐면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 출신이 감독 회장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는 그를 거부했습니다. 예, 감리교 신학대학교 출신들이 지금 감리교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전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정말 표를 제일 적게 얻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윤보아 목사님은 저 개인적으로 한 10년 이상을 같이 그 신앙의 운동을 같이 한 건데, 사실은 늘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공동적인 만남은 계속 있었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굉장히 좀 그저 네거티브하게 표현한다면 허풍이 세다. 너무 그 자기 주장이 강하고 너무나 그 일방향의 자기 경험이 대두가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감독회장이 되면 감리교회가 너무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분 스스로도 감독회장을 하면 굉장히 불행할 거다 그런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들한테 참 문제가 많다. 우리 감리교하고 이게 핀트가 안 맞는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리교를 위해서. 김정석 이제 현재 감독회장으로 된 분은 한번 그분의 이제 그 온라인을 통해서 나온 문서를 좀 읽어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상식적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대교회의 목사다. 그리고 많은 어떤 그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고, 제일 상식적이고 무슨 얘기를 풀어갈 때 우리 교리적인 신앙의 기본의 근거에서 자기 주장을 펼쳐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상세히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법치를 이루어야 되고 상식적인 분이 리더십을 갖는 게 제일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분에 대한 선호도가 좋았습니다. 전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카밍아웃 한 자리가 아닌데 그냥 카밍아웃 됐네. 우리 저기 정영구 목사님. 저도 뭐 사실은 그 아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또는 뭐 제가 직접적으로 뭐 선거 운동을 한 것도 아니지만, 그 후보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구체적으로 뭘 하고 하는지, 또는 뭘 하려고 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좀 후보자들과 직접적으로 좀 대면을 하고 또 그런 모임을 좀 자주 해서 저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저도 그냥 이제 뭐 누가 과연 이 감리교를 좀 어떻게 여기를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운영하시고 또 그렇게 리더십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수준으로 저도 이제 그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바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저도 이제 들은 얘기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세 분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 이게 저희 이제 내부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선거라는 것 자체가
이게 가장 선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악한 사람 중에 누가 덜 악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취지 아래서 그렇게 뽑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예, 송모 목사님. 지금 주제가 뭔가요? 이번 선거 전체를 보면서 어떻게 선거했는가?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 항상 선관위가 문제가 된다. 선관위가 논란거리를 만들어내고 선관위가 미숙한 운영을 해서 항상 문제가 됐어요. 근데 왜 이게 항상 그렇게 되는지 전 참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감독회장이 선관위원장을 임명할 때 정실에 의한 임명, 정말 선거나 법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정통성이 있고 잘 아는 분을 시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선관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선관위에 참여하는 법조인이 왜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는가. 이제 시행세 측의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뭐 이게 대형교회와 중형교회의 어떤 대결,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뭐 그러는데, 나름대로의 유권자들은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비교적 그래도 행정이나 경영에 있어서 좀 난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선거 후보 판단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또 가장 크게 선거가 영향을 미치는 건 역시 선관위죠. 선관위가 제대로 된 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진했고 또 대응도 좀 약했고, 그래서 남부위원회 같은 경우가 문제가 크게 터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선관위가 제대로 했으면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들어가서 우리가 그동안 바선협을 해오면서 바선협의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선거권의 확대였습니다. 지금 좀 정의원 10년급 이상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그런 불합리한 선거는 이제 지양하고, 적어도 감리교회 정회원이 되었다면 투표권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계속 몇 년 동안 우리 송정호 목사님, 신기식 목사님, 또 우리 이상윤 목사님, 지금 은퇴 다 하셨지만 이분들이 계속 싸워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선거권의 확대 문제였는데, 드디어 선거권이 확대가 됐죠.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감독회장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지난번에는 감독 선거는 지난번에 확대된 이 상태에서 치러졌고, 두 번째로 이번에 최초죠. 이제는 감독회장 선거가 선거권이 확대된 상태에서 치러졌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또 부정적인 면 혹은 긍정적인 면이 있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정영구 목사님부터 말씀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회원들이 자기의 권리 중에 이게 선거권을 갖는다는 게 자기의 의견 또는 자기의 입장을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 1년급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잠깐 얘기를 해봤더니 도대체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 아예 모르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표를 이렇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한 80% 이상의 그런 투표율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투표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바선협을 하면서 계속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유권자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적합한
그런 후보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거를 그냥 선관위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후보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 건지 또 앞으로 우리의 교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직접 듣고 싶었는데 그런 언로들이 좀 막힌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조금 더 그런 일들이 더 이게 빈번하게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저는 이 뭐 어른들이 뭐 했다, 어른들이 뭘 안 해줬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좀 젊은 사람들의 그룹들이 일어나서 이 후보자들을 철저하게 좀 검증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그 후보자가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통합을 할 수 있고 내가 그걸 통해서 후보자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정책들을 또 관철시킬 수 있을까? 이런 유권자 운동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선관위가 사실은 저는 제일 먼저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계속 뭔가 제한하고 뭔가 이렇게 금지하고 또 자신들이 뭔가 대단한 권력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열어놓고 이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장들과 그런 시간들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사실 선거권 확대에 따른 영향에 아울러 지금 우리 그 정영국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권이 확대됐는데 과연 정책이 얼마나 투표권자들에게 노출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죠. 그런 걸 포함해 가지고 선관위의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성모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죠. 지금 뭐 그 정1까지 확대된 거 이렇게 얘기하다 갑자기 이제 선관위 문제를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선관위가 미숙한 거는 분명합니다. 지난번에는 선거권을 갖다가 그 연회원도 아닌 장로에게 선거권을 주는 이런 엉터리 같은 결정을 하는 선관위를 보면서 야, 저 선관위는 왜 존재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번에는 시행세칙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행세칙을 그 장정에 의해서 장정선거법에 의해서 시행세칙을 발표를 했어요. 시행세칙을 발표를 했는데 그 시행세칙에는 전자투표에 대한 상세한 게 나오지 않고 장정에 규정돼 있는 정도로만 나왔어요. 전자투표가. 전자투표에 대해서는 그냥 장정에 있는 걸 갖다 베껴놓은 거. 그 정도였지 이렇게 갑자기 모든 전 연회에 그리고 아무나 신청하면 받아주는 이런 전자투표는 사실상 아무도 몰랐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들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이거는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데 선관위원들이 왜 이런 행동들을 하는가? 시행세칙을 발표를 할 때는 자기들이 모든 현안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한 다음에 면밀하게, 정밀하게, 디테일하게 규정을 해서 시행세칙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행세칙을 공고한 다음에 전자투표에 대한 규정이 장정에 있는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걸 보고 다시 전자투표를 전 연회로 확대를 하는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시행세칙이 2번 발표가 된 겁니다. 1차, 2차로 시행세칙이 발표가 된 건데 웃기는 일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자투표는 사실상 규정이 없었는데 2차로 발표를 해서 전자투표를 규정했고 어떤 연회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자투표가 사전에 우려했듯이 제가 여러 연회에서 제보를 받은 거는 이 전자투표는 공개투표였다. 비밀투표가 아니라 공개투표였다. 모여서 함께 자기들이 몇 번을 찍는지를 보여주는 공개투표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이거는 본래 전자투표라고 하는 거는
그 섬에 있는 분들 혹은 그 투표장에 가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외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미주나 이런 정말 넓은 지역의 투표장에 가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전자투표가 도입이 된 거는 그거는 뭐 잘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1시간도 안 되는 거리를 그거를 가서 전자투표를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투표를 하면 되는 건데 이걸 전자투표로 하고 그리고 또 모여서 하고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양심 선언이 없지 않는 한 이걸 규정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선관위가 이 모든 논란을 만들어낸 거예요. 전자투표는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1차 시행세칙에 의하면. 근데 2차에서 불법적으로 시행세칙을 발표를 했고 심지어는 총실이 결의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논란을 선관위가 스스로 만들어냈고 목사들 장로들은 좀 잘 몰라서 그런다라고 해도 거기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은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변호사들도 선거 관리, 선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경험이 있는 분들 그리고 선거에 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한 분들이 참여를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선관위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또한 본부의 행정실장의 문제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하게 선거하고 공정한 선거를 함으로써 투표 후에 선거 후에 논란이 없도록 소송이 없도록 만들어야 될 선관위가 오히려 문제거리를 만드는 이 문제아들의 집단이 선관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에 대한 그 문제, 예, 선관위에 대한 그 문제, 그 전자투표 실시하면서 생겼던 사실은 두 번째 주제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떨어진 후보자들은 굉장히 벌벌 속이 끓고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다 같이 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것이 문제 제기가 되지 않고 그냥 계속 간다 그러면 이건 크게 골마 터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후보자 선거권 확대에 대한 문제와 아울러 물론 확대됐지만 과연 투표하는 사람들이 후보자들의 어떤 정책이나 혹은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공유되었는가 그리고 투표하러 갔을 때 내가 어떤 후보자들에게 내 마음을 줘야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하는 그 계기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관철 목사님. 우리 바선협이 이제 유권자 확대를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서 유권자 확대가 된 거는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감리교의 그 선거 구조는 뭐 세상처럼 어떤 당이 있어서 당의 목표가 있고 당론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추대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그 선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계시를 받아서 혼자 그냥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들이 과연 감리교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신학과 어떤 인생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묻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고 알지도 못해요. 외적으로만 볼 때 문제가 되지. 그래서 사실 유권자 확대라고 하는 것을 바선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다면 사실은 유권자의 자격, 유권자의 수준, 그다음에 유권자를 향한 계몽 이런 운동이
항상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은 유권자를 목회자하고 병신도하고 동수로 하지 말고 감리교에서 뭐 권사 이상의 직제를 가진 사람은 다 참석할 수 있다든가 그러면은 개교에서 그냥 적당하게 권사 세우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런 정도의 교육을 받고 이런 정도의 그 수준 있는 그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면 할 수 있다, 투표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돼야지. 그리고 아주 피수적이게 저는 유권자 확대 플러스 유권자의 수준 이것이 강조가 돼야 되고 더 돼야 될 뿐 아니라 꼭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문제는 신학대학교의 문제하고 직결됩니다. 우리 그 3기 신학대학교에서 우리 감리교의 그 깊은 선,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신학적인 테마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이나 그런 것에 대한 정강, 우리 감리교의 목표 이런 것들이 공유가 목회자뿐 아니라 이게 교인들한테 있어야 투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나 못 나와요. 유권자들이 세우는 감독회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독회장을 원한다. 그런 쪽으로 발전이 돼야 돼요. 지금처럼 뭐 큰 교회다, 나 돈 많다, 나 특별한 체험이 있다. 그렇게 해서 나오니까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선관이나 그런 데를 배수하는 거죠. 우리 역사에 보면 그런 거 많아요.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그 특별한 이슈나 정책이나 이 감리교의 특별한 이슈나 정책이나 특별한 자기의 그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득하거나 이런 과정보다는 이제까지 감리교가 해왔던 형태는 지연, 그다음에 학연, 혈연, 이제 그 세 개를 다 넘어서서 돈년이 돈을 얼마나 썼느냐가 가장 큰 그걸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정영구 목사님이 얘기했던 유권자 운동이나 유권자에 대한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감독회장 선거를 하면서 행정에 보면 이슈가 나오면 이슈에 따라서 이슈가 커지면 그거에 대한 아젠다를 만들어요. 그 아젠다가 나오면 그 아젠다를 가지고 논의하다가 거기서 아젠다가 채택이 되면 정책 대안을 만듭니다. 정책 대안을 만들어서 그 정책 대안을 가지고 사실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사항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슈가 곧 아젠다를 만들어버리는 아직까지 이슈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슈를 가지고 정책 대안을 만들어서 들고 나오니까 감독회장이 되더라도 그 정책 대안을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 실행 카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이슈가 떠드는 그거 정도밖에 안 된다. 지금 정책 대안이 그러다 보니까 한참 불타올랐다가 사그라들면 유권자도 잊어버리고 본인 후보자도 잃어버리는 그래서 아무런 그 선거전에서 벌렸던 정책 대안이라고 냈던 모든 문제들이 그냥 다 사장되는 그런 위기거든요. 이번에 이슈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지난번 우리 박감염에서 얘기했던 응급에 대한 문제였죠. 응급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새 후보자들이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지난번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역시 이번 선거가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는가 혹은 또 이슈가 아니라 정책 대안을 낸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있는가 이런 건 좀 해야 된다 꼭 행해야 된다 이런 게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지도자에게 바란다라고 하는 그 지도자에게 바란다라고 하는 그 글을 하나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제가 감리교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감리교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기둥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의회라고 하는 민주주의, 또 하나는 이제 의회주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감리교이기 때문에 이제 감독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둥이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사실은 의회 제도가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거기서 절차와 과정과 그리고 거기서 합의하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것이 실행하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건데 사실은 우리는 감독제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 감독이 그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뭐 의회 어떤 이슈들을 이렇게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 감독이 가지고 있는 이 영성, 이 스피리추얼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글을 뭐 어떤 이 정책보다는 이 감독은 또는 감독회장은 정말 영적으로 좀 살아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이 절차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그거를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도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옛날 선거의 한 70년대의 선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 않을까? 뭐 죄송한 얘기지만 뭐 막걸리 사주고 또 고무신 실어 사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 사람 찍는다. 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것들을 좀 더 우리가 사회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이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야지만 적어도 이게 이 정책을 받아서 그 정책을 실행하고 또 실행한 걸 또 평가하고 뭐 이런 우리의 구조들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이 구조 자체가 지금 선거하는 행태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구시대적이고 또 굉장히 또 관계 우리가 이 감리교 자체가 저는 형님 동생 또는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이런 이 구조 안에서 그걸 선택하는 선택의 폭들이 너무 좁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 선거 끝나면 정책이 사라지고 또 마음대로 이 감독회장 마음대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모든 법이 바뀌는 이 과정들이 뭔가 이렇게 감리교를 발전하기 위한 법을 바꾸는 과정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 또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또 감독 회장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법을 자꾸 바꿔나가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본 거거든요. 근데 이 행태를 계속 하다 보면 이 감리교 언젠가 저는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면 정말로 이 감독회장 되신 분이 또 감독들이 적어도 영적으로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좀 하나님 앞에서 이 교단이나 교회를 좀 걱정하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송모 목사님 가장 큰 이슈 가장 큰 이슈 생각나요? 이슈는 사실 그 정책 문제였는데 이슈가 이제 아까 우리 이상현 목사님 발제한 것처럼 처음에 선거운동이 딱 됐을 때 세습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까, 이슈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세습 금지 법안을 만든 뒤로부터 그 전에 세습한 사람들한테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슈화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세습 금지 법안을 만들면서 변칙 세습이 어떤 형태로 됐는지 이제 그런 것만 관심을 갖지 그 이전에 세습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로 그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세습 문제가 이슈
이슈화되지 않은 것은 저는 그런 어떤 생각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슈, 그게 소송으로 계속된 건데 유지재단의 재산을 편입하지 않은 문제, 이거는 이게 문제가 됐는데 사실 유지재단의 편입을 안 시켰다라고 하는 문제는 유지재단의 편입을 안 시키면 감리사, 뭐 감독회장 출마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유지재단 편입을 시킴으로써 감리회는 여전히 감리회 하나로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단 분열을 탈퇴도 어렵고 교단 분열을 막는 가장 좋은 수단이 유지재단 편입이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유지재단의 편입 시킴으로써 목회자의 재산, 교회 재산을 사유화하는 것을 막은 거다. 근데 이제 그 한 후보자의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게 과연 교단 분열을 방지하는 문제와 연관이 있는가? 그 다음에 교회 재산 사유화의 문제가 있는가라고 할 때 그게 별로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슈화가 되지 않은 거다라는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의 문제는 사실은 이제 선관위가 계속 공격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후보자 간에 토론을 시켜서 후보자들로 하여금 내가 이런 정책을 주장하는 이유, 주장하는 근거, 그리고 어떻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사실상 그 후보자 정책 토론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누가 정말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토론회 자체를 막아버렸어요. 단순히 이제 정책 발표회를 뭐 전국 돌아다니면서 2차인가까지 이렇게 한 걸로 그쳤습니다. 근데 요새 누가 정책 발표회 하는데 가요? 이렇게 토론회 하면 누가 옵니까? 이게 집담회긴 하지만 저도 잡담회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모여서 함께 잡담하는 걸로. 근데 잡담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언중요굴이라고 여기에서 정말 뼈 있는 말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책 발표회 하는데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리고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여태까지 발표한 거를 그냥 줄줄 읽고 끝나는데 이거 뭐 갈 필요 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토론을 하면 누가 이 정책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가,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정책이 현실성이 있는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를 서로 질문을 해가면서 보면 저 사람이 그래도 좀 잘 아는 것 같다.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제공이 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아까도 문을 좀 열어놔야 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토론회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결국은 선거의 문제는 저는 선관위가 원죄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에서 그런 것들은 문을 잘 열어놓으면 유권자 교육이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실질적으로 후보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카톡으로 오는 후보자들이 보내는 쇼트 그걸 보면서 그냥 판단하는 건데 거의 거기는 뭐 미사리 요구 혹은 또 남의 후보들 정책 좋은 거 있으면 그 다음에 베껴서 나오고 서로 베끼기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사실은 아까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실제로 이 선거 운동에 있어 금품살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제가 어디 얘기 들으니까 어떤 분은 그 후보자 선거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선거권이 확대되니까 옛날에 선거권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 때는 소위 말해서 정치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선거꾼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누가 많이 이렇게 끌어들이느냐, 조직을 얼마나 끌어들이느냐가 성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근데 지금은 워낙 많으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개별적으로 찾아간대요. 후보자에게 한 사람에게 가서 특별히 어려운 교회들 그것도 전부 다 선거가 뭔지 지금 처음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원들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 중에 아주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을 찾아간대요. 가서 첫 번째 가서는 조그만 선물 갖고 가서 제가 나온 누구입니다. 아무개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선물 주고 얼굴을 익힌답니다. 그리고 한 주 정도 지나고서는 또 간대요. 또 가서는 제가 가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봤더니 교회가 참 제 마음에 와서 이렇게 감동이 됩니다. 제가 이거는 뭐 선거와 상관없이 목사님 이거 저희 선교원금입니다. 50만 원 준대. 그러면 그 양반이 이게 선거와 상관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좀 뭐하지만 관계가 터져 있으니까 감사하고 기도하고 받겠죠. 그리고 그 교회에다 갖다 내든지 아니면 교회 갖다 내겠죠. 선교원금이니까.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선거 앞두고 한 번 더 간대요. 가서는 절 좀 도와달라. 그리고 100만 원 준대. 그러면 150만 원이면 사는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받은 사람은 그거는 교회에 넣지 않고 본인이 갖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소위 말해서 개구리 삶듯이 삶겨지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부정을 행한 것지도 모르고 본인이 매표를 당한지도 모르고 그냥 삶겨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구에게나 그 마지막에 받은 돈이 크기 때문에 누구에게 내가 이거 얼마 받았다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음성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런 선거 방식의 운동이 제가 지난번 선거 때 김동연 감독 남부연에 가가지고 들었더니 그쪽에 있는 후보자들이 그런 방식을 쓴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설마 그렇겠냐 그렇게 했더니 이번 선거 때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아까 우리 정인고 목사님이 선거 제도는 지금 사회는 공정선거를 해 달리고 있는데 왜 감리교 선거는 이렇게 여전히 공신 선거냐 이렇게 얘기할 때 언제 우리 신기식 목사님이랑 이 선거 관련된 말씀을 나눌 때 그래도 일단 제도는 세웠으니 우리 수준을 그 정도 높여야 된다. 제도는 되겠지만 수준이 아직까지 미숙하기 때문에 이런 거니까 이 감리교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데 제가 공감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똑같이 우리가 유권자 교육에 대한 문제와 동일한 문제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바가맵에서 해나갈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간단하게 우리 이상현 목사님 발제하셨으니까 잠깐 한 말씀 주시면.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교권이 2000년대 들어와서 급속히 성장을 하게 되고 형제교단인 미국 교회는 동성애 문제로 교권이 분열돼서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 신학적으로 저희들 감리교회 안에도 과거 92년에 있었던 종교재판 같은 그런 다원주의와 성결의 교리가 첨예하게 대결됐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이번 선거 전에서는 동성애 문제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중부위원회에서는 후보들끼리 심각하게 다퉜습니다. 내용도 알고 있고요. 그건 이제 쉽게 말하면은 전통을 잘 이해하는 교리 신학으로 발전하지는 않고 인신공격으로 상대의 성향을 공격한 거죠. 이번에도 이 대형교회와 중형교회 간의 이 정책 대결은 한 서너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참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종교와 민주주의라는 주제에 충실하면 원칙만 얘기하고 말아요. 그게 아니고 선거는 전략이에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 개인 중에 뛰어난 사람이 없는 한은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후보가 나왔느냐 하는 걸로 자기 성향이 정해져요. 그때는 그것은 어떤 신조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국책을 논의하는 최고 지도자를 뽑을 때는 지역 패권으로 서로 다투잖아요. 그것처럼 이 교권도 안에서는 연애 좀 얘기를
자제하고 덜 하게 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연애도 11명을 내는데 20명이 나와서 관리비만 6억을 지출했어요. 그리고 이제 7천만 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할 만한 선거 관리 비용을 부르는 게 감독회장 3인의 대결입니다. 관리 비용이 무려 선거관리위원회 45명 정원이 무려 저게 9억에 가까운 돈을 결제했어요. 엄청 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연회비로도 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선관위 선발 절차에 대해서들 말들 안 하시는데 감독의 측근이 재판위원이 되거나 선거관리위원이 돼요. 과거에는 5개 부처, 6개 부처의 위원이 됐었어요. 지금은 완전 압도적으로 선관위 쪽으로 가 있고 그 다음에 가는 데가 정실재판으로 유명한 재판위원회예요. 그러니까 교권을 건설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정화, 정풍은요, 교권 밖에서 헤어리치는 거고 먼지나 풍기는 거예요. 건물을 흔들질 못해요. 건물을 새로 지을 마음이 없으면 건물을 흔들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오랫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사구시의 입장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된 개혁은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이번에는 사실은 2008년 교훈 때문에 대형 교회가 작은 교회들한테 개떼들한테 뜯기듯이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선거 전문 전략들이 구사된 데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러면 중형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노장청이 연결돼서 거기도 똑같이 조직을 가동하기 위해서 상당한 양의 자금이 동원됐어요. 알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그러면 못 써요. 핵심은 전략에서 앞서간 사람이 유권자 설득에서 이긴 거예요. 이 선거는요, 어떤 윤리적인 기준, 바꿔서 말하면 비판적 성찰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양상, 지형에 의해서 요번에는 이런 사람이 당선되고 이런 사람이 4년을 하는 거예요. 2년을 하던 걸 바꾼 거는 2004년에 대단한 결단이었는데 그 15년 동안 감독회장이라는 직함을 직무대행과 임시라는 이 용어를 써서 15명이 났어요. 1년에 1명 이상씩 갈렸어요. 그런 격렬한 싸움에는 뭐가 수반됐냐면 법률 비용이 지출됐고 교권이 공식적인 회의무 절차에는 변호사를 임석시켰어요. 그러면 왜 그걸 그렇게 하느냐고 천만의 말씀이죠. 변호의 최대한 도의 실력을 보여주는 거고 교권은 그만큼 올해 여러분 560억이 넘는 돈을 결제해요. 이게 내용을 잘 보세요. 100명을 고용하고 있지만 58명 쿼터에 걸려서 나머지는 다 계약직이에요, 이게. 실제로는 실력도 없고 출중한 입장도 없고 조직을 못 만드는 사람들은 평생 바깥에 뱅뱅 돌다가 목이 쉬는 개하고 똑같아요. 안 끼워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포럼에서 누구한테 해야 되냐? 당선자가 귀를 다 열고 얘기를 듣도록 하자고 모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당선자가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중을 잘 못 맞췄구나 하고 듣는 거고, 의중을 맞췄네? 어떻게 저런 걸 알았을까 하고 듣는 거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 세력은요 신입 회원이 안 와요. 은퇴한 셋인데 신입 회원은 둘이라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핵심으로 가자고. 그래서 고도한 심리전이 동반된 선거 정책에서는요 전국구다운 지도력이 과시돼서 획득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왠지 아세요? 멀리서 보면 보인다고. 재물을 많이 갖고 교회가 커진 사람이 교권에 들어가서 재산을 탕진 안 하고 더 키우고 성장시킬 거라는 것이 이번 유권자들의 성향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후보자들을 뛰면서 알았어요.
아, 나에게 이 정도의 열기와 지지가 있구나. 아니면 아, 이 사람들은 설득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조직에 돈을 대야 되겠구나. 양으로 갈라선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일들의 핵심은요, 법 이전의 일이에요. 법 이전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법은 그 수용성 자체가 반드시 수임료를 내는 변호사가 들어와서 되게끔 우리 교단법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정책에서, 정책 발표에서 한 사람 90점, 한 사람 40점, 한 사람 30점이 나왔어요. 그거는요, 결판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미지로 말하면요, 이 더군데 오늘 이런 것도 똑바른 사람이 똑바르게 말하면은 인기를 끌지만 못생긴 사람이 어거지로 얘기하면 추물이 돼서 이 채널을 꺼요. 그 채널을 끈다니까. 지금 끄고 있어. 야, 이거 끄면 뭐야, 이게 쪽팔리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이런 단말에 일어난 거에 너무 그렇게 성가시지 마시고 이 그 옹달샘에 들어있는 물이 뭔지 옛날 말에요, 뚜가리보다 장맛이라 그랬어. 장맛 좋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장맛을 높이면 됩니다. 됐어. 그 저기 실제로 이게 이제 들어가면 이번 우리 주제 중에 하나가 학연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어떠냐 하는 걸 알아보자 그랬잖아요. 근데 서울 남녀의 뭐 예를 들면 감신 대 비감신 6대4 정도예요. 그런데 투표 결과는 감신이 아닌 타 신학 후보가 7대3으로 이겼어요. 그 얘기는 학연이 주는 것보다는 후보자가 가지는 자질이나 혹은 후보자의 평판이 주는 영향이 더 크지 않았는가. 그것이 선거권이 확대되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선거까지는 거의 학연으로 갖고 싸웠잖아요. 지난번 감독회장 선거 때는 학연으로 싸웠거든요. 감신 2명에 타신학 1명 나와가지고 싸워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들 사람들이 감신이 통합되면 감독회장을 할 텐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이번 뚜껑을 열어봤더니 좀 틀린 문제고, 우리 중앙위원회 같은 경우는 감신이 53%예요. 53%가 목회자들이 감신인데 감신 후보는 3등했어요. 그러면 역시 학연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서클 선거, 서클에서 학연으로 넘어갔다. 이제 학연에는 이제 망할 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선권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그런 것은 굉장히 여려졌다, 희석화되었다. 그다음에 그게 90년대 MZ 세대의 영향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좀 감리교 우리 목사님들의 그 수준이 굉장히 좀 올라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학연으로서 이렇게 감리교가 가면 망하는 쪽인데, 이거는 좀 다양스럽지 않았는가 이번 선거에 그걸 보면은 그런 생각 같습니다. 또 후보자들의 판단 기준이나 부정선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지만, 사실은 아까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정책을 과연 지금 감독회장 당선자의 정책이 무엇이냐 하는 거에 명확하게 하나로 딱 집을 수 있는가?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형님이 이제는 얘기하면 안 돼, 나이 들었으니까. 그리고 이런 거 이번에 감독회장의 당선자의 정책,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감독회장 선거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과연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끊임없이 감시하고 끊임없이 추동하고, 안 되면 이거 하셔야 되지 않냐 그렇게 요구하고, 이 운동이 지금 우리 박암협이 해야 할 가장 큰 운동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서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송모 목사님, 이 정책과 아울러서 우리 한 가지 더 얘기 드리면, 지금 교류와 장정회의에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선거나 이런 활동하는데 장정과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아울러서 새로 감독회장 후보자가 나왔으니까 내년에 입법회의 있잖아요. 입법회의.
입법회의에 사실은 감독회장 당선자가 일을 시작하는 것은 지금 시작하지만 입법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감독회장이 자기 정책들을 실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아울러 한 말씀 드리시죠. 정책의 문제는 사실 서로가 서로를 베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서로가 서로를 베끼고 특히 이제 응급법 같은 경우 있는데 응급법 100만 원, 뭐 120만 원, 그리고 응급법 얘기 안 하고 최저생계비 100만 원. 이런 정책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문제다. 현재 80만 원 응급 주는 것도 31년 되면 적자가 70억씩 납니다. 현재 상태로 나가면. 근데 뭐 헌금이 줄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 거냐라고 할 때 그러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책에서 그 문제를 상세하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상세하게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는 파퓰리즘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정책의 문제는 저는 아까 우리 정 목사님이 뭐 영적인 어떤 그런 영성을 가진 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감독회장은 영성은 개최 교회에 맡겨 놓으시고 그냥 감독회장은 행정과 그리고 그런 어떤 공적인 실무자로서의 행정을 잘하고 그리고 대회를 대표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을 뽑는 게 맞겠다. 행정 잘하는 분 그리고 경영을 잘하는 분을 뽑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 잘해도 행정 못하는 분 많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그러는 분들이 많은데 목회자의 세 가지 직무가 영적 지도자, 행정의 책임자, 회의 주재자인데 행정과 회의를 못 해갖고 잘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는 굉장히 뭐 영성이 있다라고 해서 행정 잘한다?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착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정책의 문제는 이게 오랜 동안 사실은 고민을 한 분들 그러니까 감리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늘 고민을 갖고 내가 하면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거를 오랫동안 고민하는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시행세칙이 해마다 이렇게 자꾸 엉뚱한 저는 전자투표 실행위에서 결의를 안 하면 사실은 2차 시행세칙 발표했던 전자투표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자투표를 무효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보면 감독회장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근데 무효라고 할 때 감독선거 중에 두 연회는 순위가 바뀌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런 논란을 누가 만들었냐? 선관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관위가 바뀔 때마다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면서 선관위원장이 그 잘 모르는 선관위원들과 변호사들과 함께 시행세칙을 만들 때 이런 시행세칙에 문제가 있다면 아예 장정에다가 전문가들이 붙어서 장정에다가 세밀하게 규정을 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 2년에 한 번씩 시행세칙을 발표하는데 엉뚱한 그러니까 지난번에 선거권자의 문제로 연회원도 아닌데 장로들을 갖다가 그렇게 선거권자로 만들어 놓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은 입법에서 좀 잘 좀 되고 만약에 안 되면 내규를 아예 장정해서 시행세칙을 고정을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부록으로 뭐 남성교회 규칙, 여성교회 규칙처럼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좀 세밀하게 규정을 해서 만들어 놓는 게 어떨까. 해마다 이 인간들이 선관위원들, 선관위원장들이 자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선에 의해서 엉뚱한 얘기, 누군가 특정인의
도움이 되는 이런 법을 만드는 거는 정말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교에서 말하는 영성과 이 교단에 들어가서 이제 뭐 감독이든 감독회장이든 저는 중요한 게 행정 책임자로서의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하던 그런 그 리더십과 또 교단에서나 어떤 총회에서 가는 리더십은 좀 달라야 된다. 그건 당연하게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감독회장님 되신 분이 뭐 대형 교회 그리고 저도 사실은 그 뽑은 것 중에 하나가 누구보다도 행정으로서는 좀 준비된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투표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행정이든 뭐든 이게 이제 제가 다시 이렇게 돌아보니까 행정을 누가 잘할까? 사실은 좀 더 겸손하고 뭔가 듣고 싶어하고 이게 뭐지라고 좀 그런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다 그리고 이제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그렇게 그런 대형 교회에서 그런 리더십이 잘못하면 독선과 독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는 그거를 좀 방지하는 방식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게 이제 제가 너무 나이브한 같은 생각이지만 좀 하나님 앞에서 이 좀 이렇게 겸손하게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 특별히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자기가 독단적으로 독선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이 교단을 마음대로 또 휘둘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 그러니까 뭐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당연히 저는 행정 책임자로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절대로 뭐 행정은 아니고 무조건 영적이다 이런 거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영적인 것하고 법치를 지키는 거 이거는 동일한 거라고 봐요. 이건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게 돼 있어요. 자기 고집 안 부립니다. 근데 영적이 아닌 사람들이 사실은 교리와 장정을 무시하는 거죠. 그럼 이때까지 감독회장 중에 영전에서 하나도 없었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구나. 군들 몰입애들이 한 게 맞고요. 음. 아까 이제 송호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서 저는 늘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교리와 장정에 미처 담지 못한 그런 문제 때문에 그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부에서 누구한테 물어보면은 본부의 누군가도 제대로 대답을 못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문제들이 순간순간 나타날 때마다 감독회장의 해석, 그거를 그 내규라든가 조문으로 그 부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거기다 기록을 해놓고 그걸 권고한다면은 그게 바로 성문법이 아닌 불문법으로서의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교단 내에 본부 내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 저기 기대감과 또 우려를 안고 지금 이제 이 시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리교 본부에 있는 임원을 만났는데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불안해한다 그럴까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새로운 리더가 들어오면 감리교 본부가 어떻게 바뀔까 하는 것에 대한 설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 유권자들이고 두려움을 안고 있는 것은 아마 본부일 겁니다. 본부의 직원들은 북박이장이어서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면 새로운 감독회장은 장을 좀 다 부수고 통으로 다시 한번
조직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새로 감독회장 당선자가 되신 분이 좀 더 열린 생각과 또 미래를 향해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감독회를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박암협에서는 어찌 베꼈던 뭐했든 간에 본 그 감독회장 당선자가 발표했던 정책들을 하겠다 시행하겠다는 정책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실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감시하고 독려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 우리 박암협에서는 그런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오랫도록 이렇게 근 1시간 넘게 오늘 이 회의가 진행됐는데 플로어에 있던 분들 너무 많이 와가지고 서 계신 분도 계신데 앉아 계신 분을 중심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죠. 장시간 그 의견을 많이 듣고 평가를 들었는데 한 가지 내가 느낀 건 여기 계신 분들이 선거 관리를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우리가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선거에 대해 참여하고 평가하고 그랬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이건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다. 아까 송모 목사님이 얘기한 그 지적에 나는 아주 동감해요. 네? 선거관리가 잘 되면 감리교가 살아난다 그렇게 믿어요. 영성이 회복될 줄 믿고. 근데 선거가 안 되면 계속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첫 번째 공정성이 없어. 그 두 번째는 전문성이 없어요. 이거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매 선거마다 공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지금 입법회의가 이제 다음 해에 있다고 해서 난 이걸 제안하고 싶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문성을 담보로 해서 독립을 시켜야 되는 거야. 입법회에서는 우리 박야매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재판위원회하고 그 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세력, 권력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감독회장 선거나 그때 병행해서 해도 좋고 그렇게 독립해도 좋겠고.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그 주장했고 추진해서 선거권이 확대된 거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한 건 거기에 버금가는 전문성, 그 이제 선거 관리를 잘 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후보자가 어떤 사람 인물인지, 그 정책이 어떤 건지 하는 걸 있죠. 모든 유권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말 많으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할 말이 많은데 나는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여기서 끝이겠는데 그 두 가지 좀 얘기할. 앞으로 입법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아까 그 감독회장 되신 분 그분 좀 잘 관리하기 바랍니다. 사실 평가하고 사실 바랍니다. 우리 바선엽 그 초대 회장이자 증경 회장님이시니까 아마 전문성에서는 제일 높으신 것 같아요. 그게 아주 전문성이 필요해요. 근데 양심이 필요해요.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제안했던 것이 후보자가 나오기 힘들면 후보자 측에서 나오는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도 내보내서 정책 토론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박암협에서 주최해서 정책 토론을 하자 그랬더니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관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정책 토론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깜깜이 선거였습니다. 또 두 번째 전문적인 기관을 독립시키자 이 문제는 지난번 개특위안이 있는데 개특위안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 맡기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 비용 정도면 우리 비용 가면 물어봤더니 그거 할 수 있다 그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방안을 짤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 선거 관련된 모든 업무는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거 합니다.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위탁 그걸 줘가지고 하는 것도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예,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거를 좀 그러니까 안 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게 공정한 선거가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고민합니다. 아까 우리 성모 목사님 얘기해서 쭉 살펴봤더니 만약에 전자 투표가 무효가 되면 아까 변화되는 게 지금 결과 감독회장 선거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두 군데가 지금 당락이 바뀝니다. 그것도 몇 표 차도 아는 것으로 당락이 바뀌어요. 그럼 이것도 사실은 법적인 문제를 끌고 가면 아마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법에 대해서는 한국감리교회에서 흰 개털 모자이신 변호사이신 만주 변호사로 유명하신 우리 신기식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장황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다 철진한 이야기야. 그 뭐 정책이니 뭐 선거관리인이 또 이런 것들 다 학연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세월이 말해주니까 많은 변화가 온 건 사실이고요. 여기 바른감리교 협의회인데 이런 거창한 이름을 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쇼킹한 메시지를 가지고 날카로운 메시지를 가지고 쇼킹한 애들을 찔러가면서 이걸 앞으로 처방을 하시면 좋겠는데 뒷북 치지 말고 난 그렇게 생각해. 뒷북 치지 말고 뒷북 치더라도 굉장한 북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깨달음이 오죠. 감리교는 어떻게 보면 망각병에 걸려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아사 직전에 있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그리고 우리도 40년 목회를 했지만은 저 문제는 감리교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눈에 떴어 이제는. 40년 지나니까 그것도 뒤로 파헤치고 막 좌충우돌 하니까 이게 문제구나. 그런 시간이 다 갔어. 은퇴를 하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저는 이제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다 싶은데 나는 거기에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하지만 전직 감독들, 감독회장들이 해온 일들이 다 장정에 다 그게 이 개정 역사를 보면요 거기 다 나와. 법의 개정 역사를 보면 어느 감독회장 때 무슨 법을 만들었고 그게 참 악법이 됐고 큰 후유증이 왔고 손해를 끼쳤고 뭐 피선거권 후보자 피선거권 문제 그거 신경화 감독회장 때 다 나온 얘기예요 다 그게. 그리고 총회에서 투표하던 거를 총회 전 30일 별도 날짜를 정해서 선거하는 것도 거기서부터 이게 그때는 그게 좋아 보였고 참신해 보였어요. 사회 선거법을 우리가 선거제도를 흉내내는 듯 하면서도 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이게 우리 감리교 시스템이라는 게 아구가 안 맞아. 그러니까 선거권자 문제, 비선거권자 문제, 그 다음에 여기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모든 시행세칙을 만들어 하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의회주의에 맞게 의회에서 선거를 했으면은 한 방에 다 날아가고 해소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게 안 되니까는 이걸 고치면 이게 삐지고 저걸 저 삐지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건 뭐냐면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감리교는요. 우리가 르네상스를 알고 종교개혁을 알지 않습니까? 그게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이게. 항상 종교개혁은 늦어요. 르네상스보다 한 200~300년 늦어. 뒤늦게 그 영향을 받아서 인본주의 방식으로 돌아간 거고요. 성경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걸로 해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나와서 프로테스탄트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접근을 못하면은요 맨날 허당이에요. 한 가지만 내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요 감독회장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세 사람 가운데 나는 다 사실 마음에 안 들고 참 감리가 큰일 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나는 그분들하고 직접 접촉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광호 목사는 입학 동기고 4년 같이 했고 뭐 뻔히 다 알죠. 그리고 어떻게 흘러서 이렇게 왔는지도 알고. 그다음에 김정석 감독은 남녀의 감독 임기 종료 한 열흘 전인가 내가 만나서 상도계 문제 가지고 다부지게 내가 따져본 적이 있고요.
정말 심한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윤보한 감독은 중부위원회에 있었고 그분이 뭐 어떻게 다 그건 다 알아라.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오네 하는 식으로. 자, 이제 김병석 감독 회장이 됐어. 뭐 60% 가까이 50몇 %. 근데 위험합니다, 상당히 이게 지금. 큰 교회에 있었고 그런 기초의회에서 그분이 세습을 했고 또 감독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후보 나온 사람들이 다 3명이 다 감독을 역임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도 참 아주 굉장히 난 아이러니야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감독이 이게 계층화가 돼가지고 감독회장이 있고 감독이 있고 감독들은 축자사자 또 감독회장을 하려고 그러고 감독의 권위라는 게 스스로 이게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게. 제도가 그렇게 되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감독을 앞으로 인물 나오긴 틀렸다 이게. 지금 된 사람 앞으로요 파감액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뭐 개나 새나 정책을 내봐야 다 거기서 거기에요. 수없이 경험해봤잖아 우리가. 다 시행착오하고 돈만 낭비하고 이벤트성 있는 사업 몇 개 하고 그냥 감독회장 임기 끝나고 감독 임기 끝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정책 발표한 게 무슨 한 번도 뭐 검증이 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큰 소리 치고 뻥을 치고 정책을 위반한 이미 발표했으니까요.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4년 뒤에 이분을 우리가 유권자 운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대통령이 국회의원이고 선출직 사람들이 과연 자기들이 주장했던 것들을 얼만큼 실현했고 그걸 검증을 받았나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잊어버려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이 망각병에 걸린 건 뭐 이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사실 이게요. 죽음이라는 거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영원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깨어있는 사람들은 지나간 일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좋은 쪽으로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도자 선출직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돼요. 10%가 실행됐던 왜 안 되느냐 이거부터 해가지고 그래야만 다음에 사람들이 겁나죠. 그리고 유권자 운동이라는 거 지금 이미 다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활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의원 1년급들이 대학원을 마치고 목회하면서 안수를 받고 정의원이 됐어. 그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이가 35살도 되고 뭐 40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면.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이 문화적인 감각이 뛰어납니다. 뭐 바보가 아니고 다. 근데 이 감리교라는 구조 속에 들어오면은 다 이게 소심해지고 어린아이가 되고 어떻게 보면요 쪼무레기가 돼요. 사고가 폐쇄되고 말이죠. 우리는 성스럽지만 내가 보면 굉장히 세척된 곳이 우리 감독의 내부입니다. 이게 음흉하고 말이죠. 아주 그 심성이 뭐 영성하는데 이건 영성 이름 앞세워서 괜히 자기들 우월감을 갖는 거지 실제는 영적이지 못해요. 보면요. 왜? 다르잖아 이게 다르잖아. 그럼 그걸 누가 해줘야 돼요? 바른 영성, 바른 사고, 또 바른 가치관, 바른 역사관 이걸 가지고 차분하게 하나씩 돌을 던지고 해나가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예, 그거 안 알겠습니다. 하면 맨날 쳇바퀴 돌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다 죽은 감독을 살리려면요. 예. 40년 그 목회 경험을 사실 교리와 장정 또 소송 뭐 이렇게 고소장 이런 거 쓰는 데는 아주 우리 신기식 목사님 따라갈 뿐이 없는데 이제 겨우 눈을 떴다 그러니까 이제 후진들이 보면서 야 우리가 눈을 뜬 때는 언젠가 그런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기식 목사님이 40년 목회 경험과 교리와 장정에 대한 내용을 유튜브로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무료로 무료죠. 들어가서 수 있죠. 그래서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고 있으니까 아마 뭐라고 치면 나와요? 신기식 장정. 신기식하고 교리와 장정 유튜브에 치셔가지고 좀 좋아요와 알림 설정과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또 감사했고 이건 지금 광고 시간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 신기식 목사님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우리 신 목사님한테 연락하면 아마 보내주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좋은 정보들이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들 속에서 나눠지고 사실은
사실은 알고 싶어도 어디 가서 알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저 40년 목회 경험, 그리고 소송 경험, 분쟁의 달인, 그건 아닌가? 해결사, 뭐 등등, 뭐 그런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저희 감리교 역사상 한 획을 그것도 우리 신기식 목사님, 예, 신기식 목사님이 이제 섰으니까 그래서 좀 나갈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에 오늘 얘기가 좀 이렇게 마지막에는 그렇게 우리 신 목사님 광고하는 걸로 끝났는데 그러나 이제 마지막 우리 토론자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관계로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회 총회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 평가의 집담회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